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행복, 저도 행복이라는 단어는 조금 오글거려요.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만 사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약간 복잡해지긴 해요.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의 삶, 또 저 자신의 삶을 나름대로 고찰을 했을 때, 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구조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거는 폰으로 할 게 아니라, 폰으로 하죠, 뭐. 노트 그려가면서 하면 되니까. 진짜 엄청 아날로그 하죠. 별거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이 폰 들고 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은 약간 일상의 어떤 그런 관리 같은 것들이 아니라 일종의 사명 같은 거죠. 뭐 종교인 분들은 뭐 절에 가서 수행을 하시거나 뭐 목회를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일반 분들도 어떤 회사를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신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게 하고 싶은 일보단 더 사명에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이 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생에서 제일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돈, 시간. 여기서 자원이라 하면은 돈, 시간, 그 다음에 에너지고, 에너지는 두 개가 있죠.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고, 육체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돈, 시간, 에너지가 자원이에요.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입니다. 이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쵸? 우리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시간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네요. 에너지. 요거는 이제 체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피폐되어 있지 않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쨌든 요 세 개가 고갈이 되면 우리가 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여기에 제일 많이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들 뭐 여행 갈 수도 있고 뭐 사고 싶은 거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기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더 고귀하게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 뭐 이 두 개 합이겠죠. 자, 문제는 저것만 하는데 돈 쓸 수가 없다. 월급을 200 받았다고 칠게요. 요즘 최저임금이 한 200 정도 되거든요. 월급이 200을 받았어요.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난 여기에다가 200만 원을 쓸 거야.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 누구나 아는 사실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 아픈데요. 잠깐, 손 좀 아픈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생활이 있습니다. 생활은 뭐죠? 진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집, 거처가 필요해요. 우리 비바람 맞고 외부인이 침입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야 되는 그런 안전하고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건 필요하고요. 옷 같은 것들 다 필요하잖아요. 뭐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니까 생존을 해야 되죠. 최소한의 육체적인 생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존하면 뭐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도시 안에서 생존하는 거는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무인도에서는 뭐 따뜻하게만 있으면 되는데, 도시에서는 남들이 너무 지하철을 탔는데 뭐 냄새가 난다거나 뭐 스타일이 너무 이상해서 눈에 너무 튀어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무난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고. 자, 그럼 이 나머지 세 개는 뭐냐? 생활하면 된 거 아니냐? 내가 먹고 살고 했을 때 이제 재미없는 집에서 먹고 사는 게 충족이 됐으면 이제 여기에서 재미있는 집, 멋있는 집,
뭐 차고가 있고 뭐 수영장이 있고 뭐 이런 집까지 나아가는 방향으로 쭉 가면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인데요. 두 번째는 바로 목적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뭐냐? 왜 사십니까? 이런 겁니다. 네. 그걸 꼭 알아야 되냐? 은근히 알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제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껍데기는 살아가는데 속은 빈 깡통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라기보다는 최소한으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까? 정답은 못 구할 수도 있어요. 뭐 정답 구하시면은 뭐 철학가 하시면 됩니다. 정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엄마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혹은 100만 원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엄마는 100만 원보다 가치가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엄마라는 존재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100만 원보다 가치가 낮다. 그래서 난 기회과에 엄마가 죽어가고 있고 100만 원이 떨어져서 난 100만 원 줄겠다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예시긴 했지만 가치의 위계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에, 나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 가치의 위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가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무엇이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느냐, 무엇이 무엇보다 더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 가치의 위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수록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선택들을 이상하게 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가치가 있어, 나한테는 저건 가치가 좀 덜해, 너한테는 저게 가치가 되게 크구나, 하지만 나는 가치가 좀 덜한 것 같아 라는 이 가치에 대한 사고를 평소에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치, 목적, 내가 왜 살지? 네, 이건 뭐 너무 깊게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어디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하고 싶고 뭐 해야 되고 이 일 전에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일들이 잘 안 되고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 다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방향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궁극적인 방향성.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었지? 나는 삶에서 이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지? 라고 다시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이게 바닥을 쳐도 다시 생성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저는 디폴트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욕을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드네요. 지금 화면을 보고 하다니까 참 디폴트입니다. 자, 그럼 목적 됐다 쳐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 이건 자아입니다. 자아 뭐 단어 무시하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 나는 살면서 어떤 저런 분들 삶이 참 멋있는 것 같고 저런 분들은 참 성품도 나는 저런 사람의 반을이라도 닮아야겠다. 뭐 이런 게 여기서 형성이 됐다 쳐요. 잘 살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지? 나는 어떤 감정이 있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런 거는 이제 좀 다른 레벨이라고 본다면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 할게요. 제일 기초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난 뭐 좋아하지? 이런 거죠. 그게 이 나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뭘 싫어하지? 그리고 이 사회에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사회 안에서 보편적이라고 인식이 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차이점들은 뭘까? 나의 어떤 성장 과정의 차이점들은 뭘까?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의 차이점들은 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게 유익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빌려서, 아,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해를 꾸준히 쌓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뭐가 안 되냐면요. 관계가 건강하게 성립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살기를 원해? 나는 무엇이 삶에서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나는 친구가, 나는 가족이 어떠한 면에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라는 생각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지면 관계는 저절로 돼요. 여기서 건강한 목적과 건강한 자아가 잡혀져 있으면은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 왜곡이 돼 있어. 세상의 가치관을 무조건 수용하다가 나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어, 나에 대해서는 별로 집중한 적이 없고, 그냥 다른 대상, 내가 되고 싶은 대상에 막연하게 투영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면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가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뭐 할 말은 많습니다. 뭐 관계가 당연히 뭐 사랑하는 사람이든 뭐 연인 관계든 뭐 부모든 뭐 이런 것도 다 관계지만, 친구도 관계지만, 이웃 간의 관계라든지 심지어 인터넷상의 익명성의 관계들도 전부 다 관계거든요. 인간과의 인터랙션은 다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나의 모든 일상이 일그러질 정도로 큰 타격을 입어요. 회사에 끔찍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이 전체가 다 일그러지거든요. 일상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어떤 어느 수준의 어떤 이해와 관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관계는 어떤 식으로 성립이 되는지, 사람들은 어떤 마음 구조를 갖고 있고, 남녀는 과연 똑같은지 혹은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으면은 정치 간의 대립이 왜 일어나는지, 남녀 간에 왜 대립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냥 대중의 심리나 힘센 사람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삶이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 깡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쉽게도 요 세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좀 현저하게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왼손이 좀 아프네요.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막 우리 전쟁 이후로 막 성장을 해오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잘 살아야 되지. 아까 이 동그라미로 따지면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막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것들을 이뤘죠.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막바지에 그 영국에 갔었어요. 2000년에 영국에 가서 2007년까지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왔거든요. 마냥 해피한 시간들은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아주 다른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은, 저는 피부로 와닿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국은 정말 어디에 비빌 수가 없는 국가였습니다. 해외에서는. 특히 해외 안에 있는 일반인 사이에서들은 그러했죠.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어떤 레퓨테이션이나 국력이 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피땀을 흘렸을 분들의 노고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리스펙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국의 기대감을 찾고 온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장기간 머물렀을 때 실망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첩이 되는 것들이 분명해요. 저도 그걸 공감을 하거든요. 그것들이 왜 나오는지를 봤을 때는 그건 한국인들의 잘못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교육 과정 자체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심을 깊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내 삶의 방향성이나 내 삶의 어떤 가치관에
어떤 위계를 잡는 어떤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체크리스트처럼 하나 정도, 하나씩 이렇게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정말 기본 값을,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최소치를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관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되게 막연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연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이 삶의 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그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다른 삶의 어떤 가치관의 위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시간, 에너지를 의도적으로라도 넣어서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전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몇 년 나이 차이가 나는데, 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중학생 때가 고등학생 때 친구를 사귀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를 왜 사귀는지, 자기는 친구를 어떤 식으로 사귀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교육 이게 참 성립이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친구를 어떨 때는 어떤 도구로 보기도 해요. 내가 이득을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어떤 투자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린 애들조차도. 어떤 친구 되게 잘 나가, 어떤 친구 되게 똑똑해, 어떤 친구는 되게 인사이트가 되게 깊어. 그러면 그 친구들을 일부러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얻을 게 있을까 봐, 무의식적으로라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관계가 절대 건강하게 성립이 안 되죠. 본인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식의 어떤 친밀감을 잘 주질 않죠. 왜냐면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건강한 관계가 과연 무엇인지, 그 건강한 관계가 또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방향성, 가치관, 나에 대한 이해, 또 관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구체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최소치라도 모르면,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해봤자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할 수가 없죠. 나 하고 싶은, 예를 들면 내가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지극히 남자의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엄청 예쁜 집을 꾸며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백을 막 예쁜 드레스룸 이렇게 했어요. 근데 관계가 다 일그러져 있어. 행복할 리가 없죠. 네,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관계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타격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이웃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층간소음이 일어나면은 칼부림이 나는 것도, 그게 얼마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어떤 것들을 주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저는 앞으로 말씀드릴 일이 한 번씩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대 내내 서울에서 살았는데, 그때 홍대 앞에서 자취를 정말 10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너무 아까 잠을 못 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잠 못 자는 사람한테 시끄러운 이웃은, 정말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괴로운 대상이에요. 정말 괴로운 대상이고, 그 이웃에게 용기를 내서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시를 당하면은 이제 그냥 관계에 있어서는 바닥을 치죠. 그런 것도 다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구조는 한 요 정도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